안녕하세요. 자, 경제 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11장 조금 남았는데 마저 풀고, 그 다음 12장 ISLM 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여러분, 48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 11장에 48번 문제. 자, 요거 지급 준비율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A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지금 여윳돈은, 대출할 여윳돈은 없습니다. 근데 갑이 A은행에 예치했던 요구불예금 5천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야, 지금 초과 지급 준비금이 없어요. 네? 은행이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금 받고 뭐 대출하고 했는데 오늘 영업을 참 잘해가지고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만 있나? 법정 지급 준비금만, 내일 중앙은행에 맡게 할 법정 지급 준비금만 있겠죠. 그거는 뭐 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초과 지급 중 여윳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얘가 이제 은행 문을 딱 닫으려 하고 있는데 갑이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은행 보통 4시에 문 닫잖아요. 그럼 한 4시 반까지는요, 그 뒷문 두드리면 열어줍니다. 뒷문 막 두드리면 그 청원경찰이 이게 경비가 열어줍니다. 열어줘가지고 가서 돈 인출을 요구하면 뭐 인출은 하겠죠. 근데 은행 직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마감 다 하고 이제 정리 다 하고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이거 와가지고 말이야 돈 인출해 달라면 인출은 해줘야 되는데 다시 계산해야 된다. 잔고 계산이나 뭐 이런 거 중앙에 맡게 할 돈 뭐 이런 거 다시 다 계산해. 별로 얼굴은 썩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갑이 말이고 뒷문으로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급한 돈 필요하다. 5천만원 인출을 요구하자. 뭐 은행은 뭐 내줘야죠. 내놓으시오 이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A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시제금, 이때 요 시제금은요, 내일 모레 중앙은행에 무조건 법적으로 갖다 맡게 할 돈이겠죠. 초과 지급 준비금이 없으니까, 자, 초과 지급 준비금이 있으면 그거로 내주면 됩니다. 5천만원. 그러면 편하죠. 근데 초과 지급 준비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은행 마감하는데 금고에 내일 법정 지급 준비할 돈만 딱 있단 말인데, 중앙에 갖다 맡게 할 돈만. 근데 갑이 5천만원 인출 요구하니까 내줘야 되겠죠. 여기서 5천만원 딱 빼가 내줬다. 5천만원 내줬어요. 자, 이 경우 A은행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단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 준비율은 15%이다. 법정 지급 준비율은 15%. 자, 당연히 이제 고객이 요구불예금 5천만원 인출에 갔으니까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는 5천만원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 다 틀리죠. 그럼 3, 4번 지급 준비금이 법정 기준보다 얼마 부족하냐. 내일 중앙은행에 갖다 맡게 할 돈 중에 얼마가 부족하냐. 단순히 생각하면 5천만원 빼갔으니까 여기서 5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직원들 또 계산을 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 했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법정 지급 준비할 돈에서 늦게 와가지고 5천만원 인출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금 잔고가 예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법정 지급 준비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예금을 찾아갔으니까 우리가 자기 예금을 찾아갔으니까 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할 금액이 그 예금분에 대해서는 15%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5천만원 요 부분, 인출해 간 부분에 대해서 법정 지급 준비할 금액은 15% 곱하면 750입니다. 750만. 요만큼이 중앙은행에 갖다 맡게 할 돈이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750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법정 지급 준비할 일단 5천만원 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50이 감소하니까 내일
중앙은행에 갖다 맡겨야 할 법정지급준비금이 4,250만 원이 부족하지. 4,250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상으로 주요 문제들은 11장에 다 풀었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2장 우리 ISLM장입니다. ISLM. 네. 기본적으로 이제 ISLM장에서는 당연히 아이소 곡선의 도출이라든지 기울기 요인이라든지 이동 요인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M선의 도출이라든지 물론 IS 방정식, LM 방정식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울기 요인, 이동 요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ISLM의 동시균형 메커니즘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효과. 구축효과는 여기서 다 ISLM 동시균형에서 이야기될 거니까 여기 이제 구축효과라든지 구축효과의 반대효과인 구입효과도 이제 설명해야 돼요. 구입효과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시차 문제 그런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은 요거죠. 정부 지출을 내리는데 이 재원 조달을 뭐로 하냐 따라서 정부 지출을 하는데 이 쓰는 돈을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 정부 지출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 마지막으로 정리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자, 1번이 아주 큰 범위가 넓은 문제인데요. 다음 중 성수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성수효과라면은 투자나 정부 지출을 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 효과 아닙니까? 이 성수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이랬어요. 야, 엄청나게 넓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앞에 우리 케인즈 단순 생산물 시장에 성수이론이 있었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물 시장만의 성수효과. 그 다음에 이제 LM을 결합한, 화폐금융을 결합한 모델의 성수효과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장이 ADAS 모델이잖아요. ISLM을 대변하는 게 AD고, 또 총공급 시장, AS 시장까지 결합하여 또 성수효과를 다루는 게 13장의 또 성수효과거든요. 거의 다 연결돼요. 9장, 12장, 13장 이렇게 연결돼요. 계속 시장들이 추가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9장에 케인즈 단순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12장에 화폐금융이 결합되는 ISLM. 13장에 총공급 시장까지 고려되는 ADS 모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보기를 보니까 그 세 개 장을 다 아우른 성수효과입니다. 보기를 딱 보니까. 여기 이자율도 보이고요. 물가도 보이고, 또 완전고용, 불안정고용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참 그 거시경제학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인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9장, 12장, 13장을 아우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이 성수효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수에도 안 나오죠. 기본수에는 이게 이제 장별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연결시켜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은 기본수에는 없죠. 이거 이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수효과 총정리입니다. 정리. 먼저 생산물 시장만 우리나라 있다가 9장만 고려. 그건 앞에 우리 했잖아요. 생산물 시장만 고려합니다. 생산물 시장만 고려했을 때 정부 지출 성수를 예를 들게요. 정부 지출의 성수. 정부 지출 성수가 뭐였습니까? DG분의 DY는 기본이 1-12분의 1이죠. 이거
요거 이제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 이제 여기 변한다는 거죠. 여기 성소가라. 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 계산하는 게 성소가인데, 요다가 이제 요 정부실 변화분을 곱하면 되죠. 성수 크기는 요겁니다. 기본에. 그럼 이 기본에서도 이 성소가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는 요인이 있죠. 그죠? 이 기본 성수를, 성소가를 작게 하는 거 두 개, 크게 하는 거 하나 있죠. 이 소득의 비례 조세가 도입됐다. 추가되면은, 요게 추가되면은, 요 분모에 C 옆에 CT가 들어가니까, 그죠? 기본 성수보다 작아지게 만들죠. 네. 그죠? 소득이 덜 증가되게 만들죠. 하나. 그 다음에 개방경제가 도입돼 가지고 수입 함수가 또 추가되면, 여기 또 추가되어 있으면 또 이 C 옆에 플러스 M이 추가되니까 또 성수가 기본 성수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커지게 되는 요인이죠. 유발 투자가 도입되면, 소득에 비례하는 유발 투자가 추가되어 있으면, 그때는 여기 C 옆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니까 기본 성수보다 더 커지게 만들죠. 자, 요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생산물 시장만 고려했을 때 기존 정부실 성수를 작아지게 커지게 한다. 그죠? 요거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1, 3번이 여기 관련인데, 1, 3번이 1번 보세요. 조세율이 높다. 조세율이 들어왔다는 게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소득세율. 이 조세율이 높으면 여기 CT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성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성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누출돼가지고, 그죠? 조세로 누출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여기 성수가 가장 큰 경우를 찾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제외. 성수를 작아지게 하는 거니까 제외.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답은 쉽게 나와 있네요. 한계 소비시장이 높으면 성수가 무조건 다 커집니다. 여기 한계 소비시장이 요놈이잖아요. 한계 소비시장이 높아지면 모든 성수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자, 보기에 답은 참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기 2번, 보기 4번, 보기 5번, 이거는 이제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여기 이자율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고용, 불안정고용 이것도 고려 안 하잖아요. 물가도, 우리 물가 고려나 완전고용, 불안정고용은 우리 ADS 모형에서 고려되고, 이자율을 고려할 때는 화폐금융시장에 추가된 ISLM 장에 가서 이자율이 고려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아이스가 LM하고 결혼했다. 자, 아이스 생산물 시장인데, 이제 화폐금융시장을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ISLM 모형의 성소가. 네. ISLM 모형의 성소가. 요거 보면은, 여기 고려되면 구축이 돼가지고, 이게 없으면 구축가 돼. 이걸 1구축이라는데, LM이 추가됐을 때, 화폐금융시장이 추가됐을 때, 성소가는 기본 성수보다 줄어들게 돼요. 생산물 시장만 고려했을 때, 이 각종 성수보다 줄어들게 되죠. 일본적으로. 구축가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뭐, 구분하기 위해서, 소위 뭐, 1구축, ADS 모형에 가면 또 2구축,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1구축, 이거 다 구축을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1구축, 2구축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LM이 추가되면은 구축이 일어나서 성소가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여기 아이스만 보면 여기 이제 소득이 원래 소득인데 정부 이슈율이 증가됐다. 정부 이슈율이 100 증가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성수들에 의해서 아이스가 이만큼 나가잖아요. 자, 여기가 Y1까지 나가는 게 LM을 고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가 여기서 계산한 성소가입니다. 여기. 이 성소가. 생산물 시장만 고려한 이 성소가죠. 여기서 말하는 각종 성소가입니다. 근데 이제 LM이 고려되면 구축이 되죠. LM을 다시 다 그려볼게요. LM을 이제 고려한다. 화폐금융시장과 연계된 걸 고려한다. 그럼 결국은
소득은 요 Y2까지밖에 증가되지 않잖아요. 요거밖에. 정규출로 해서 IS는 이만큼 증가하지만 LM을 고려하니까 구축이 되고, 구축효과죠. 요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이죠, 이거. 이자율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구축이 발생하잖아, 이거. 투자가 떨어져가지고 Y가 대떨어지잖아요. 구축인데, 이게 구축입니다. 요거 때문에 성수효과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기본 성수에서 성수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이 구축은 무조건 성수효과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보기 2번 이자율이 언급되고 있죠. 이자율이 높을 때, 그럼 이걸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걸 고려한다는 거죠. IS가 나가면 무조건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 때문에 투자가 떨어져서 Y가 대떨어집니다. 구축효과가 있다는 것은 성수효과를 무조건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구축효과 때문에 성수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럼 답이 아니죠. 성수가 가장 큰 경우를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기 4번과 보기 5번은 ADS 모형입니다. ADS 모형. 자, 이거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7, 8이 있으니까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와 그대로 연결돼요. ISLM의 아들이 AD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식균형이 소득이 Y2까지 나가잖아. 그럼 이거는 AD를 그만큼 또 이동시킨다. 이러면 기본 이론은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AD를 Y2까지 옮기잖아요. 근데 또 S가 또 결합되어 있으니까 또 구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ADS 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총수요. 이게 이제 ISLM의 아들이니까 ISLM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총수요가 총공급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총공급 노자자기 시장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제 이구축이 또 발생합니다. 이구축이다. 그리고 그림 그려보면 AS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 AD가 이렇게 있다. 여기는 소득이 이제 Y제로고요. 여기 이제 물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출 증가로 ISLM 동식균형이 Y2까지 나가죠. 그러면 AD가 그만큼 Y2까지 나가. Y2까지. AD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요 AD가 나가는 거는 요 ISLM의 동식균형이 나가는 것만큼이다. 요 Y2까지 나가는 것만큼 AD가 나가죠.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AS를 고려하면은 또 여기까지 구축이 또 됩니다. AS를 고려하면 결국 소득은 Y3잖아. Y3. 요것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성수효과가. 그럼 이것도 구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요만큼 나갔는데 AD는 요만큼 나갔는데 AS를 고려하면 이것도 구축됩니다. 이게 이제 이구축인데요. 이거는 또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은 또 이자율을 올립니다. 통화량 주어진 상태에서 물가 오르면 실질 통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또 구축이 된다. 이게 이제 이구축이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진짜 이것까지 다 연결되면은 최초의 정부 지출 100 증가로 소득은 Y1까지 갔다가요. Y0에서 Y1까지 갔다가 LM 고려하면은 Y2까지 떨어지고 Y1까지 갔다가 LM 고려하면은 구축에 의해서 Y2까지 떨어지고 또 이 총공급 시장까지 물가까지 고려되면은 또 Y3까지 또 떨어집니다. 이 구축이 또 됩니다. 그래서 Y0에서 Y1까지 갔다가 Y2로 떨어지고 1구축 또 Y3로 또 떨어지고 2구축 결국 이 현실은 이 구축이 잘 돼가지고 최종적인 소득 증가는 성수 정부 지출의 성수효과는 Y3까지 밖에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구축대가 성수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5번에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이거하고 2번에 이자율이 오를 때하고 같은 말입니다. 물가 오르면 이자율이 또 오르거든요. 여기 이제 물가 오르면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구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성수효과를 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4번은 무엇인가? 완전고용일 때는요. 구축이 100%, 이구축이 100%.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또 공부하시겠지만 완전고용 모델에서는 S가 이렇게 우상향 아니고 수직이잖아요. 완전고용 모형에서는 S가 수직이면 이거 아무리 그 Y2까지 나가도 최종적인 균형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축이 됩니다. 이구축이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은 오히려
구축이 100이니까 성소가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반대로 물어봤다. 다음 중 성소가가 가장 적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기에 구축이 100이 돼가지고 구축이 100% 돼가지고 성소가가 제로가 되는 소득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델인데 이게 보기 4번입니다. 보기 4번. 완전 고용이 되면은 완벽한 구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연결돼가 있죠. 쫙 연결돼가 있죠. 이걸 이렇게 다 이게 정리를 연결시켜가지고 공부하면은 더 잘 그 시체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 정리가 됐거든요. 1구축, 2구축 돼가지고 원래 성수가가 자꾸 줄어든다. 이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2구축이 크냐 적으냐 요거 두 개 뿌이거든요. 2구축이 크다. 2구축이 크다가 아니고 100%. S는 요 수직선 아니면 우상향 두 개 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2구축이 적다. 그 다음에 S가 수직이면 2구축이 100%다. 그러면 구축이 100이면 성소가는 빵이 됩니다. 소득 변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 지시를 내려도. 네. 그리고 요 2구축에서 적다, 구축이 크다. 이거는 요 두 개만 고려하면 돼요. 네? 근데 1구축은 우리 좀 복잡하죠. 1구축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1구축은 이거 6개가 있죠. IS가 수직적이고 LM이 수평적이고요. 그럼 IS 완전 수직선 그림 6개 나오죠 여러분. LM 완전 수평선. 네. 그 다음에 이 그림 IS LM장에서 이 그림 6개가 매우 중요한 게 기본 이론에서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IS 수평적, LM 수직적. 그 다음에 IS 완전 수평선, LM 일반형. LM 완전 수직선, IS 일반형. 이런 경우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이 경우는 구축이 적고, 이게 두 개는 구축이 없고, 이거는 구축이 빵. 구축이 없단 말이죠. 그럼 성수가는 크겠죠. 성수가는 큰데 구축이 있다. 이거는 구축이 적다. 이거는 구축이 크다. 예, 오늘 크다. 예. 여기는 구축이 100%다. 구축이 100%다. 그래서 성수가는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구축, 2구축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참 편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답은 1번엔 답은 이제 3번이고 반대로 물어봤다면 성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100% 구축이 되는 요 케이스 100% 구축이 요 케이스는 보기에 지금 없잖아요. 이것도 100% 구축이거든. 성수가 제일 적은 케이스인데 요거는 보기 없으니까 여기 있네 그죠? 완전 고용일 때 여기 이제 성수가 가장 적은 케이스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참 그 넓은 문제죠. 그죠? 자, 일단 1번이 이제 내용이 많아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자동 안정 장치는 했죠. 자동 안정 장치는 이게 종류를 물어본 건 아닌데, 자동 안정 장치의 기능을 물어본 거네요. 자동 안정 장치는 말 그대로 이 소득 변화 폭을 저절로 줄여주는 장치죠. 사람이 손을 안 쓰고도 이 장치들이 저절로 국민소득의 변동을 경기 변동을 이래 되고 국민소득의 변동을 혹은 성수 효과를 저절로 줄여준다. 이게 답인데 여기 적절하게 답이 된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국민소득의 변동을 그럼 경기 변동을 혹은 성수효과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아. 다른 거는 답이 될 게 없으니까 2, 3, 4, 5는 뭐 전혀 관계없는 말이니까 1번이 답이지만 좀 더 잘 서술한다면 국민소득의 변화를 경기 변화를 혹은 성수효과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게 자동 안정장치야. 우리 경기 변동도 공부하셨으니까 이 소득 변화 폭을 경기 변동이라 봤을 때 뭐 요렇게 경기가 변동될 거를 자동 안정장치가 작동하면은 너무 호황이 되는 걸 이렇게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불황될 거를 이렇게 좀 줄여주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를 자동적으로 그 장치들이 알아서 저절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보기 1번이 답인데
우리 자동안전 장치들은 뭐가 있냐면은 누진세제도와 직접세가 전부 다 누진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사회보상 정책들이죠. 사회보상제도입니다. 실업급여라든지 실업수당이라든지 사회보장 이전 지출이라든지 모든 사회보상제도들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재량하고 이제 이게 자동안 장치하고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정책을 크게 나누면 적극적 정책, 그다음에 소극적 정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적극적 정책, 재정정책 쪽으로 말한다면은 적극적 재정정책, 소극적 재정정책 이래요. 자동안 장치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로 인한 경기를 줄이는 거죠. 사람이 손을 안 쓰고 이 장치가 저절로 잡아주니까 소극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적극적 재정정책은 이제 재량이 대표적으로 재량이 있고 이제 준칙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케인즈파가 주장하는 게 그 재량이고요. 고전학파들이 주장하는 게 준칙이잖아요. 그죠? 이 준칙과 재량 또 요 차이는 나중에 가서 또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재량과 준칙의 차이점. 이거는 또 같은 적극적 정책 안에 요 두 개가 있는데요. 고전파들이 좋아하는 준칙과 케인즈들이 좋아하는 재량 이렇게 두 개를 또 비교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13장에 가면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할 것이고요. 지금은 요거 두 개 비교합니다. 요거 두 개.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 재정장치. 이게 당연히 재량은 아무래도 그때그때 정부가 호황이나 불황 때 정책을 그때그때 새롭게 펼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강력하겠죠. 효과가. 근데 이 자동안 장치는 효과는 좀 미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경기를 잡아주는 기능이 좀 미약하고 이런 정책을 새롭게 펼치니까 효과가 강력하죠. 그러나 이거의 문제점은 시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죠. 심각하다. 이거는 이제 시차 문제가 좀 적다. 시차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고 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차의 종류는 또 우리가, 정책 시차가 이건 크고, 이건 좀 적은데, 시차의 종류는 정책 시차잖아요. 정책 시차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있죠. 이렇게. 내부 시차는 또 인식 시차가 있고, 실행 시차가 있죠. 외부 시차는 이제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의 시차죠. 그럼 인식 시차야 뭐 차이가 없는 거고요. 실행 시차는 금융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길죠. 재정이 상대적으로 길다. 입안하고 기한하고 조율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까지 내려주는 시간인데 이건 재정이 금융보다는 길고요. 외부 시차, 효과 시차는 실행을 했을 때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적 갭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금융이 길죠. 또. 자, 이렇게. 자, 이거 한 세트입니다. 세트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나중에 재량, 같은 적극적 정책 안에 케인즈들이 좋아하는 재량과 이제 고전파들이 좋아하는 준칙, 요거의 차이점은 비교는 13장에서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분도 보면 다음 중 이자율을 올리는 요인은 인상 요인이죠. 아무것도 모델 언급도 없이 그냥 이자율을 올리는 요인을 찾아라 이랬어요. 이런 문제는 ISLM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ISLM 모델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요런 문제 있죠. 어떤 출제자가 이제 어떤 충격을 주고요. 여기 출제자가 주는 거죠. 이거. 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이제 이 문제처럼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소득과 이자율을 동시에 물어볼 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아이고 ISLM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겠구나. ISLM 모형에서 파악하는 게 제일 빠르게 합니다. 왜? 우리 ISLM이 여기 이자율이 Y축 변수고 이게 국민소득축이잖아요. 여기서 ISLM 이렇게 딱 꺼지면은 여기가 이제 균형 이자율이고 이 균형 소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소득이 느냐 주냐 각각 따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시에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 잘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는 ISLM으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것도 출제자가 이렇게 냈다는 거는 ISLM 모형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ISLM에서 하라 말입니다. 이게 ISLM에서 해라. 분석해라. 그럼 여러분 이 충격만 알면 됩니다. 이 충격만 IS 곡선의 이동 요인인가 혹은 LM 곡선의 이동 요인인가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건 다 정리돼요. 우리 IS 이동 요인과 LM 이동 요인 전부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가지고 IS 우측 간다 그러면 이리로 간다. 이자로 오르고 소득 오른다. IS 왼쪽 가면 이리로 간다. 이자로 내리고 소득 떨어진다. LM이 우측 가면은 이자로 떨어지고 소득 는다. LM이 좌측 가면은 이자로 오르고 소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이 문제 이자만 물어봤네. 아, 그러면 종합 모델이죠. ISLM으로 하자.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아, 이 문제는 ISLM으로 파악하자. 답을 구하자. 이렇게 이제 딱 차관이 돼야 맞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ISLM 딱 꺼놓고 이제 뭐 이동 요인은 다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부터 답부터 구해보고요. ISLM으로 하자. ISLM 이자만 물어봤으니까 이거만 파악하면 되잖아 지금. 자, 그럼 1번 물가 상승. 여기 답이네요. 여러분 이 모델 안 해도 이게 더 빨리 하려면 우리 물가 오르면 우리 기본 이론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 다른 여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원인이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이자율이 어찌 되느냐? 물가 오르면 실질 통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 원인 결과를 잘 따져야 돼요. 원인이 무슨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비리관계입니다. 이게. 실질 통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이자율이 올라갔다. 물가가 어쩌냐. 결과를 물가로 보면 이건 또 다른 관계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소비도 떨어지고 투자도 떨어지니까 보통 물가가 떨어진다 봐야 돼요. 이자율이 원인이고 물가가 결과라면 여기 역관계입니다. 이렇게. 근데 물가가 먼저 오르고 이자율이 결과로 뭐냐 하면 이제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항상 우리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는 이게 딱딱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 이렇게. 아, 이게 연쇄적으로 나가버리면 이거 물가 내려가면 또 이자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이자 내려가면 또 물가 오르고 이래 되면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쭉 연쇄적으로 버리면. 그래서 딱 잘라보니 두 변수 간에 원인 결과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번이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오릅니다. 답은 1번인데, 자, 우리 물가 상승은 LM 좌측 이동 요인입니다. 물가 상승 실질 통화량 감소로서 LM 좌측 이동으로 여기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답이 이제 1번이고요. 다른 건 뭐예요? 2번은 통화량 증가, 5번에 차관 도입. 통화량 증가나 5번의 차관 도입도 통화량 증가입니다. 그리고 보기 3번도 우리 민간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우리 앞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화폐 수요 감소는 Z 비율의 감소로 파생 통화가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LM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2번, 3번, 5번. 다음 LM이 우측으로 가서 이자율이 내려가는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저축정되는 IS 좌측 이동 요인입니다. IS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4번입니다. 저축정되는 IS 좌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럼 이제 IS 곡선 이동 요인과 LM 이동 요인 정리해 드릴게요. IS 곡선의 이동 요인은 이동 요인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뭐 IS 곡선의 식이라든지 IS 곡선의 기울기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일단 이동 요인만 정리가 되죠. 우리 IS 곡선의 이동 요인은 뭡니까? IS 곡선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자, C, I,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소비 투자, 정부 이전 지출, 수출 5개가 증가되면 소득이 느니까 우측이죠. 물론 반대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정대,
조세 증대, 수입 증대는 소득이 감소하니까 좌측 이동이죠. 물론 반대면 반대. 이게 IS 이동의 모든 요인이죠. 이 CI, GRX, ST 임포트. 그리고 요 이동 폭은 만약에 IS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좌측으로 얼마나 이동하는가, 우측으로 얼마나 이동하는가, 그게 이제 소득 변화폭입니다. 이동폭까지 구하려면 그 이동폭이 소득이 변화되는 폭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배웠던 성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배웠던 LM을 아직 고려 안 하니까 IS 9장의 성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동폭은. 그래서 일단 이동 요인은 요 8가지고요. 모든 요인이고. 정책 요인은 이제 재정 정책이죠. 이거 다 포함되잖아요. 여기는 모든 요인이고, 정책 요인은 이제 GRT, 재정 정책이 정책 요인이다. 여기 이제 기본인데요. 자, 이때 출제자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출제자가 문제에서 피구 효과를 언급했다. 자산 소비 효과, 피구 효과를 언급했다. 실질 잔고 효과. 그러면 그거는 출제자가 언급을 할 겁니다. 문제상에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피구 효과를 출제자가 언급이 됐다. 그러면은 추가 요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피구 효과가 이제 들어오면은 각종 통화량이 늘거나 물가가 내려가면요, 실질 자산이 증가되고요,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서 소득이 올라가죠. 이게 일어나거든. 그러면 이 통화량 증가나 물가 하락도 우측 이동 요인으로 추가가 들어가는데요. 피구 효과를 언급했을 때 출제자가요. 여러분들이 추가할 필요는 없고요. 괜히. 기본은 이 하얀 것들이 IS 이동 요인입니다. 근데 출제자가 피구 효과를 언급했다. 그러면 각종 통화량 증가나 물가 하락. 그러면 실질 자산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제 통화량 증가나 물가 하락도 IS 우측 이동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죠. 네. 자, 공부 다 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 LM 이동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LM 이동은 이제 그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좌측은 이제 반대고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는 자, 각종 통화량 증가, 물가 하락. 근데 이 통화량 증가가 3개, 4개, 7개죠. 항상 이 통화량 변동 요인은 7개입니다. 파생 통화 변화, 본원 통화 변화, 총 7가지 요인에서 통화량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내려가거나. 여기서 이거 피고가고 수단은 똑같은데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질 통화량 이제 1이 되면은 실질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내려가고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이 기본 메커니즘이죠. 이게 금융의 기본 메커니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LM의 원래 우측 이동 요인입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 7가지, 물가 하락,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내라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죠. 통화를 늘리지 않고도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하락, 이 3개가 우측이고 반대는 반대입니다. 통화량 감소, 물가 상승,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게 이제 좌측 이동입니다. 일단 3개인데 뭐 항상 이제 11장에서 마스터하고 왔잖아요. 통화량 변화는 7개입니다. 7개. 항상 머리에 연두에 두시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7개, 8개, 9개죠. LM 이동 요인은. 이건 뭐 추가 요인은 없습니다. 이 9개가 LM의 이동 요인이고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으로 통화를 늘리는 정책이나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정책이 정책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걸 늘리거나 이걸 줄이는 통화정책을 확장금융이라고, 이걸 줄이거나 이걸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긴축금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이걸 이동시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동 요인도 다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은 기울기 요인도 들어오는데, 일단 4번 문제 기울기 요인까지 나옵니다. 다른 사정이 일정한 경우에 한계 저축 성향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계 저축 성향하고 한계 소비 성향은 2개 다 무조건 1이니까 한계 저축 성향이 증가되면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4번이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계 소비 성향 스몰 c가 감소했다.
한계 소비성이 감소했다. 그러면 아이스 곡선은 어떻게 되냐? 뭐 한계 소비성하고 관계된 게 이제 아이스 곡선인데, 아이스 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소비가 한계 소비성이 감소해도 소비는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스 좌측 이동합니다. 좌측 이동할 것인데, 이 문제가 그냥 소비가 감소했다 하면은 좌측 이동으로 끝납니다. 근데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해서 소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 소비 성향은 아이스의 기울기 요인에도 영향을 주죠. 여러분, 아이스 기울기 요인 두 개 있잖아요. 무조건 외워서요. 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스 기울기 요인, 아이스의 기울기 요인으로서 첫째,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반응도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은 아이스는 수평적으로 도출되고요. 비탄력적이면 수직적으로 도출되죠. 하나. 둘째는 투자 성수가 클수록 수평적이 되죠. 투자 성수가 클수록 수평적이고 투자 성수가 작을수록 수직적으로 됩니다. 그럼 투자 성수는 이게 이제 한계 소비성이 필요하잖아요. 투자 성수는요, 모든 요인을 다 고려하면 1-C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CT 들어가고요. 추가 요인 다 들어가면 M 들어가고요. 그 다음 B가 들어가죠. 이게 현실의 투자 성수 아닙니까? 이제 전체 이 투자 성수가 커지면 아이스 곡선은 수평적으로 도출됩니다. 여기 두 개가 이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스 기울기 요인. 그럼 여기에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해서 좌측 이동할 뿐더러, 그 다음 여기 있네요. 여기는 관계없어요. 요 기울기 요인은 한계 소비 성향 관계없지만 여기 있네요. 요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투자 성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하면 투자 성수가 작아집니다. 투자 성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아이스 곡선은 수직적으로 바뀝니다. 수직적으로. 그죠? 투자 성수가 클수록 수평적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딱 좌측 이동하며 기울기가 수직적으로 바뀐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좌측 이동하며 기울기는 급해진다. 답은 2번이네요. 요런 문제도 보면은 이 보기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냅니다. 먼저 문제를 딱 접했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했다. 아이스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일단 이제 이동인데, 근데 보기를 딱 보니까 이동 요인만 물어본 게 아니라 기울기에도 무슨 영향을 미치니까 기울기도 급해진다 완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제 출제자가 이런 걸 보고요. 아니 이렇게 적어놓은 보기를 보고 내가 힌트를 얻어야 돼. 그러면 이거 기울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럼 우리 아이스 기울기 요인 두 개를 외워놓았으니까 아이스 기울기 요인 두 개를 대뇌해 봅니다. 대뇌해 보면은 여기 한계 소비 성향이 투자 성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울기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이스 곡선 기울기 요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LM에 대해서는 또 뒤에 문제 있으니까 다음 또 문제를 풀면서 LM의 기울기 요인이나 아이스 이제 또 나중에 또 아이스 방정식, 아이스 이름이죠. 아이스 이름, 아이스 이름이나 아이스 기울기 요인 갖고 이제 하는, 그럼 이제 LM의 또 식, LM의 기울기 요인 이런 것도 뒤에 또 계속 문제 있으니까 또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에 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 4번까지 풀고 12점 4번까지 풀고 다음 문제는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